여러분, 평온한 시골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단순히 여행을 떠났겠거니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 도시로 잠시 쉬러 갔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평범한 침묵 속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9년 경상남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무려 3년 동안이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70대의 금슬 좋은 노부부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두 분에게는 어느 날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 돈이 지급된 직후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가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갔거나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2년 말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 집을 방문했을 때 발견된 진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인 집 안거실 바닥 아래에 차가운 시신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평화로운 노부부를 살해하고 그토록 잔인하게 집 안에 숨긴 것일까요? 2009년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은 산세가 좋고 인심이 넉넉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노인과 그의 아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두 분은 슬의 자녀들을 다 키워 서울로 보내고 고향집에서 단둘이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전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과 관련하여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20억 원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액수였습니다. 이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노인이 드디어 노년의 복이 터졌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부부 역시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살자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의 모습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던 두 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 쳤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부부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돈을 받았으니 아마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갔나 보지. 아니면 그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이라도 길게 떠난 거 아닐까. 사람들은 부부가 돈 덕분에 호강을 누리고 있을 거라 막연히 추측했습니다. 집 근처에는 가끔 낯선 차들이 오갔지만 시골 마을의 특성상 친척들이 관리를 하러 왔겠거니 하며 누구도 깊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부부의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지붕 위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갔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이웃들에게 부부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본 이웃도 있었지만 아들 역시 부모님이 여행 중이시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미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채야 했을 가족조차 무언가에 속고 있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부부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부자 되더니 고향 사람들을 잊었나 보다라는 서운한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70대 어르신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3년 동안이나 고향집에 단 한 번도 들르지 않고 이웃들에게 인사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말이죠. 게다가 그들의 집은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을의 주민이었다면, 혹은 이 노부부의 지인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정말 부부는 행복한 여행을 떠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그 집을 덮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사건은 2012년의 차가운 겨울로 접어듭니다. 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고향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아들이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빈집이라도 청소를 하고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안은 3년 전 부모님이 살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선 아들의 눈에 아주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의 한 부분이 주변과 미묘하게 다르게 솟아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장판은 낡아 있었지만 그 아래의 수평이 맞지 않는 느낌. 아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장판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파헤친 흔적, 그리고 그 위에 엉성하게 덮인 시멘트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그 바닥을 조금씩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운 흙 속에서 사람의 옷가지와 함께 믿고 싶지 않은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온 국민을 속인 잔인한 연극의 막이 내려가고 끔찍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사라진 노부부. 과연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집안에 매장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마을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을 노린 외부인일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들이 거실 바닥을 파헤치다 마주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흙더미 사이로 드러난 것은 사람의 유골과 사가버린 옷가지였습니다.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부모님이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계실 거라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차가운 거실 바닥 아래 부모님을 가둬둔 범인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조차 현장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 시신을 유기할 때는 인적이 드문 산이나 강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범인은 대담하게도 피해자들이 살던 집안, 그것도 매일 발을 들이는 것일 바닥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은 뒤 시멘트로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의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백골화된 상태였지만 DNA 검사 결과 실종되었던 70대 노부 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두 분은 평소 입던 편안한 옷차림 그대로였고 외상의 흔적으로 보아 둔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9년 어느 날 부부는 자신들이 평생을 일궈온 집 안에서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뒤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매일 이 집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발밑에 노인네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며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이토록 잔인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노부부가 실종되기 직전 수령했다는 20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의 거액이라면 범인의 확실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좌를 추적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돈은 이미 노부부의 통장에서 조금씩, 하지만 아주 계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부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며 3년 동안 그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노부부 주변의 모든 인물을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우선 노부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들부터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발견한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었고 범행 당시의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들 역시 부모님이 보내오는 안부 문자나 가끔 들려오는 부모님이 잘 계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있었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노부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돈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사라진 2009년 무렵부터 이 집을 자주 드나들던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부의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왔다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부부가 실종된 이후에도 그 남자가 종종 이 집에 들러 마당을 정리하거나 집 안을 살피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경찰은 이 의문의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수사팀은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노부부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이었으며 심지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등쳐먹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부부의 휴대폰을 직접 사용하며 자녀들에게 우리는 잘 있으니 걱정 마라. 지금은 해외라 전화가 안 된다는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범인은 3년 동안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묻힌 집을 유유히 드나들며 그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죽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거짓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이 아니라 악마에 가깝지 않을까요? 범인은 과연 어떻게 그 큰 돈을 인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혼자서 그 깊은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 작업까지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공범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점점 더 어둡고 축축해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그 남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눈치챈 듯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더 무서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남자가 범인이 맞다면 그는 왜 굳이 시신을 집 안에 묻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수사관이라면 이 남자의 다음 행방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이어집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남자의 이름은 이 씨였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집을 드나들던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노부부가 보험금을 받기 훨씬 전부터 그들 곁을 맴돌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골 노인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마치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며 부부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친절 뒤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행적을 조사하면 할수록 이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범죄를 준비했는지가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의문이었던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인출 방식이었습니다. 한꺼번에 거액을 인출하면 금융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이 씨는 노부부의 신분증과 통장을 손에 넣은 뒤 아주 조금씩, 하지만 매일같이 돈을 빼냈습니다.
어떤 날은 ATM 기기에서 한도만큼 인출하고 어떤 날은 노부부의 도장을 도용해 직접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노부부의 필체까지 연습해 위조 서류를 만들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왔다며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빼돌린 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생존 위장술이었습니다. 부부가 이미 차가운 땅 밑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마을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노부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다니며 기지국 위치를 분산시켰습니다. 어떤 날은 서울에서, 어떤 날은 부산에서 문자를 보내 부부가 전국을 유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오면 어르신들이 지금 주무신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통화가 어렵다며 핑계를 대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의심을 품을 때마다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서운한 게 있으셔서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경남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현금만을 사용하며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대중교통 대신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 이동했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씨가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포식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씨의 통화 목록에서 의외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 씨의 범행을 도와준 공범이거나 최소한 시신 유기 과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그녀는 이 씨와 연인 관계였던 박 씨였습니다. 경찰의 압박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수사관들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노부부를 살해한 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큰돈이 들어왔으니 우리 팔자 고쳐보자 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거실 바닥에 시신을 묻을 때 혼자 힘으로 시멘트 작업을 하기 어려워지자 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살던 집 안에서 발밑에 시신을 둔 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통해 이 씨가 숨어 있을 만한 은신처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씨와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끝까지 영악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박 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도주로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마치 경찰의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시신과 함께 생활하며 거액을 탕진한 이 남자. 그는 과연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노부부의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드나들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더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이 씨가 아직도 경남 지역에 머물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해외로 도주할 준비를 끝냈을까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을지 다음 부분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의 수사망은 이제 이 씨의 목전까지 다다랐습니다. 공범이자 연인이었던 박 씨의 자백은 수사에 결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통해 이 씨가 단순히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니라 노부부의 삶 자체를 통째로 훔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노부부를 살해한 뒤 그들이 평소 쓰던 안경, 옷까지, 심지어 틀니까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나 이웃이 갑자기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주 출몰한다는 부산의 한 재래시장 인근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노숙자나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몸을 숨기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형사들을 급파해 시장 곳곳에 잠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상착의가 담긴 수배 전단이 뿌려질 것을 예상하고 머리를 짧게 깎고 안경을 쓰는 등 외모를 완전히 바꾼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타인의 명의로 된 선불폰을 여러 대 사용하며 경찰의 위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동선을 꼬아버렸습니다. 이 씨의 대담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대담하게도 노부부의 통장에서 남은 자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죠. 경찰은 이 씨가 주로 이용하던 은행 지점들에 형사들을 배치하고 해당 계좌에 출금 시도가 감지되면 즉시 신호가 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부산의 한 한적한 은행 ATM기에서 이 씨의 카드가 삽입되었습니다. 신호가 왔다. 위치는 부산 남구.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죽인 채 순찰차들이 은행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안에는 평범한 시민들 뿐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다 이상한 낌색을 채고는 돈도 찾지 못한 채 도망친 뒤였습니다. 단 1분의 차이로 범인을 놓친 형사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씨의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는 대신 그가 가장 신뢰했을 만한 사람을 통해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씨가 도주 중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과거 교도소 동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 이 씨에게 연락을 취하게 했습니다. 경찰 눈이 너무 매섭다.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줄 테니 만나자는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드디어 이 씨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접선 장소는 경남의 한폐교 근처였습니다. 약속 당일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가 폐교 주변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된 시각이 다가오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끊임없이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끼로 내세운 인물과 접촉하려는 순간 매복해 있던 형사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짧은 추격전 끝에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부부를 죽음의 땅 밑에 가두고 유람하듯 살아온 이 씨는 결국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검거 직후 이 씨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되는 차 안에서도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수사관들을 다시 한번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부부의 인감도장과 통장뿐만 아니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또 다른 노인들의 주소록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범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그는 왜 굳이 시신을 집안에 묻었을까요? 단순히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집 자체를 차지하려는 더 큰 음모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거액 중 남은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범인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그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가 밝힌 충격적인 범행 동기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이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서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 씨는 형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노부부의 시신 사진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들이밀자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죄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 섞인 변명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노부부를 진심으로 돌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 노인네들을 내가 수발들며 살았다. 그 20억 원은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노부부와 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3년 동안 시신을 거실 바닥에 묻어두고 그들의 돈을 계획적으로 빼돌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 씨의 범행 당일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 씨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의 그날, 이 씨는 노부부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 이미 범행을 결심하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부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술잔을 기울였고 두 분이 방심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둥이로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없던 70대 노부부는 자신들이 자식처럼 믿었던 남자의 손에 그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범행 후 이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외부로 옮기다 들킬 것을 염려해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밤새도록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흙을 퍼내고 구덩이를 만든 뒤 두 분의 시신을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들이붓고 다시 흙을 덮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장판을 깔고 가구들을 배치하자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취조하던 형사가 물었습니다. 시신이 발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잠이 오더냐? 이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좀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든든하더군요. 이 소름 끼치는 답변에 취조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씨가 노부부의 돈을 쓴 사용처였습니다. 그는 빼앗은 2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사고 연인인 박 씨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노부부가 평생 땀 흘려 일구고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소중한 자산은 범인의 쾌락을 위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죽음을 담보로 화려한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그의 연극도 시간이 흐르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의심이 깊어지고 마을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는 도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검거 직전까지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신분을 세탁하고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에 잡히지 않았다면 또 다른 선량한 노부부가 그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범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범죄를 보살핌에 대한 대가라고 포장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악의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시신 위에 시멘트를 붓고 그 위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공포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법의 심판대로 향합니다. 이 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씨에게 어떤 형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진 충격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이 씨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검찰은 그를 살인 및 사체유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취재진과 분노한 유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씨는 취조실에서의 대담했던 모습과는 달리 고개를 푹 숙인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씨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 상황 판단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었죠. 하지만 검찰의 방역은 매서웠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노부부의 보험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시멘트와 삽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 살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특히 시신을 유기한 직후 노부부의 휴대전화로 자녀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행위는 범행 은폐를 위한 고도의 기만술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인격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증언은 장례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줄로만 알고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문자를 남겼던 지난 3년의 세월이 너무나 한스럽다며 오열했습니다. 살아계신 줄 알고 보냈던 그 수많은 문자들에 답장을 했던 게 부모님이 아니라 악마 같은 살인범이었다니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도려냅니다. 아들의 절규에 방청석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런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자신의 형량을 계산하는 듯한 냉혈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잔혹함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 속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 살고 노부부만 남겨진 시골 마을의 고립성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웃들은 3년 동안 집이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돈 벌어서 여행 갔겠지라는 막연한 추측만 했을 뿐 실질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인 이 씨는 바로 그 이웃의 무관심과 가족의 신뢰 사이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이 씨의 여주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다른 노인들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은 그가 이미 조직적으로 사냥감을 물색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과거에 머물렀던 다른 지역의 실종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그 노부부뿐이다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침묵 뒤에 얼마나 더 많은 어둠이 숨겨져 있을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이 씨의 추악한 민낯은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로챈 20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의 연인인 박 씨에게 선물하며 환심을 사는 데 썼고 심지어 노부부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만 뺏으려 한 게 아니라 노부부가 가졌던 삶의 터전까지 완벽하게 강탈하려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죽은 이의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의 심판은 과연 이 악마 같은 사내에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고 여론은 사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끝까지 사고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팽팽한 대립 끝에 내려질 1심 판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법이 이런 범죄자에게 얼마나 가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재판의 최종 결과와 범인이 최후 진술에서 남긴 충격적인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중반부로 치닫으면서 이 씨의 우발적 사고라는 주장은 전문가들의 증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시신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노부부가 공격당한 위치와 상흔의 방향이 결코 우발적인 몸싸움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인은 노부부의 뒤편에서 조용히 다가가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처형에 가까운 공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거실 바닥을 파헤친 흔적을 분석한 지질학자들은 시멘트의 배합 비율과 굳은 상태를 보아 범인이 건축 관련 지식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매장을 진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들 앞에 이 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법정에서 기행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헛소리를 하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망상적인 발언을 늘어놓으며 정신병력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지정 정신감정 결과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오히려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이 잡힌 상황 자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박 씨의 추가 진술은 사건의 잔혹함을 더했습니다. 박 씨는 이 씨가 노부부를 묻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 파티를 벌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박 씨는 이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냐? 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지. 이 발언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탄식이 터져 나왔고 재판장은 엄하게 정숙을 명령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씨가 가로챈 20억 원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돈은 이미 대부분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하룻밤에 수억 원을 잃기도 했고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사는데 아낌없이 돈을 뿌렸습니다. 정작 노부부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는데 그 땀의 결정체는 범인의 쾌락을 위한 소모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돈보다도 부모님의 고귀한 삶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목적의 살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이자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중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신을 집안에 유기하고 3년 동안이나 유가족을 기망한 행위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인한 수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선고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는 척 눈물을 흘리며 죽어서 부모님께 속죄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향하는 이 씨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비웃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은 이제 법적인 결론을 향해 가지만 이 마을에 남겨진 상처와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과연 이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노부부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씨가 법정에서 흘린 눈물이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자신의 죄를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이 살인범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모두가 기다려온 최종 선고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피고인석에 선 이 씨는 초조한 기색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 씨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읊어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수법, 시신을 거실 바닥에 매장한 엽기적인 행각, 그리고 3년 동안 유가족을 농락하며 거액을 탕진한 점 등이 무거운 어조로 지적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유가족석에서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부모님 살려내, 죽여버릴 거야. 아들의 절규가 법정을 메웠지만 이 씨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형을 면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한 그의 뒷모습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 선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감옥에 복역하면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마치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경찰을 따돌렸는지 아느냐. 그 돈으로 정말 원 없이 놀았다 하며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대중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커녕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훈장처럼 여기는 그의 태도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나는 이미 돈을 다 써서 줄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이미 모두 탕진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유죄를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의 배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쾌락은 자신이 누리고 그 책임은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입니다. 한편 노부부가 살해당했던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 그 집은 마을에서 귀신이 나오는 집 혹은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며 누구도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흉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집을 정리하려 했지만 거실 바닥에 시멘트 자국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해 차마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오랜 시간 방치되었고 무성한 잡초와 허물어져 가는 담장만이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사용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가 도주 기간 동안 다른 노인들에게 접근해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를 치려 했던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번 사건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상습적인 약탈자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2012년에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바닥 아래의 비극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과연 이 사건의 완벽한 마침표가 될 수 있을까요? 범인은 감옥에서 새끼 밥을 먹으며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을 잃은 자식들은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불공평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 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법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사건이 남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기만 합니다. 경상남도의 그 작은 마을에서 노부부가 사라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그 누구도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끝에는 우리 사회의 현대적 고립이라는 씁쓸한 단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골 마을은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파고든 오늘날의 농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범인 이 씨는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부가 그에게 보험금을 받아 호강하러 떠났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잊었나 보지 라며 질투 섞인 무관심을 선택했습니다. 돈이라는 장막이 부부와 이웃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셈입니다. 만약 부부가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졌다면 마을 사람들은 진작에 이상함을 느끼고 수색에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20억 원이라는 축복은 범인에게는 유혹의 불씨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 고립을 부른 저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소통 부재도 비극을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해도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는 현대식 소통 방식에 익숙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투를 흉내내며 잘 있으니 전화하지 마라, 여행 중이라 바쁘다는 식으로 자녀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만 믿었습니다. 범인은 기술의 발전을 범죄의 방패로 삼아 가족 간의 천륜마저 3년 동안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노부부의 집은 수사가 끝난 뒤에도 마을의 흉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했고 밤에는 아예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이기 이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부부의 소중한 안식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일군 텃밭,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자식들을 기다리며 닦아놓았던 마루. 범인은 그 모든 평범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한순간에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고령화 시대의 범죄 예방이라는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때 국가나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보안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며칠째 대문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우편함에 고지서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작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3년이 되기 전에 멈췄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도소 담장 안에서 무기징역수로 살아가는 이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빼돌린 돈으로 누렸던 3년의 영화를 추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믿어주었던 노부부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많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진정한 속죄가 없는 형벌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미완의 정의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옛날에 일어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치부해도 될까요? 우리 주변에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혹은 외부와 연락이 뜸해진 이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침묵 속에 누군가는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노인 범죄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상남도의 그 조용한 집 거실 아래에는 차가운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발견한 부모님의 유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는 여전히 그 집 구석구석에 서려 있었습니다. 범인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끝났을지 몰라도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사건 이후 부모님의 유해를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님이 계시던 그 시골집 근처만 가도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아뵈었더라면,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이라는 죄책감이 그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범인이 쳐놓은 치밀한 거짓의 그물과 돈이면 다 된다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시선이 합작해 만든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친절이 항상 선의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포식자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비극은 우리에게 관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부부의 실종을 단순한 돈 많은 사람의 외출로 치부하지 않았다면, 만약 지자체나 경찰이 정기적인 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더 촘촘히 운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은 진실을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돈을 탕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노부부가 살던 집은 철거되어 빈터만 남았거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실 바닥 아래에서 차가운 시멘트 무게를 견디며 3년을 견뎌야 했던 그분들의 고통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노린 살인 사건이 아니라 무관심이 어떻게 범죄의 완성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경상남도 노부부 매장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행운이 아닌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이 실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게 만듭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이며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잊어서는 안 될 진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